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박 형사,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은 어떻게 돼? 오늘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서나 증거물이 발견된 건 없나? 아, 예. 아직 거실밖에 확인을 못해서요. 수사 2팀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집안 꼼꼼히 살펴봐. 지문 같은 것도 확실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9개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보세요? 림림이씨 연락처 맞죠? 저는 보안업체의 한 보안팀장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야 난데 지금 미팅이 길어져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아. 그냥 바로 파티 장소로 갈게. 이따 봐. 사랑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리미야 나야. 전화 좀 받아. 제발 자기야. 이러지 말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응? 리미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젠장.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리미야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그 여자랑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하게 해줘. 리미야?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5초 안에 안 받으면 찾아갈 거야. 나 지금 간다. 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차에 욕 써놓고 긁어놓은 게 재미있다고 생각해? 빌어먹을. 너 내가 딱 말하는데 다음에 길에서 마주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냐? 이 나쁜 여자야. 생각할수록 열받네. 너 밤길 조심해라. 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리미야 엄마야. 연락한 지도 오래됐구나. 우리가 계속 연락했던 것도 아니라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다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니 살해당했어. 리미야 네 아버지가 계시던 구역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단다. 김순희 형사도.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 지금 널 보고 있어 리미야. 지금 이 순간 널 보고 있다고. 내가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 작고 낡은 보안 카메라는 딱 봐도 고장난 것처럼 생겼는데 내가 저 카메라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너 말이야 네 아빠 믿고 되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만 가족 빼기는 거 아니야.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랑 말이라도 섞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야.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되길 바랬던 게 아니야. 정말 네 아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남깁니다. 제 아버지는 살인자이며 누군가 그를 멈추게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밤에만 벌써 2명을 살해했다고요. 제 아버지의 이름은 김토니.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메시지함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형사님, 수사 2팀 도착했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뭐 발견된 거 있나요? 아니, 깨끗하던데? 해석!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리미는 약혼자인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그에게 이별을 구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리미를 만나려고 시도하자 리미는 경찰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는 리미의 집 앞에 보안카메라를 달아 남자친구가 리미의 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더 화가 난 남자친구는 자신 또한 경찰인 아버지에게 리미와 만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리미의 아버지가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자 그를 살해한 뒤 리미까지 죽이고 말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미의 남자친구는 아버지의 살해 행각을 경찰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버지가 먼저 듣고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나는 대학생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잘 시간에 어딜 나가는 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얌전했던 아들은 요즘 부쩍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곤 했다.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요, 뭘. 또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아빠, 저도 이제 성인이거든요? 친구가 차 빌렸다고 드라이브 가재서 나가는 거예요. 너 어제도 밤늦게 나갔다가 아침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잖아. 대학생 됐다고 맘 놓고 놀면 안 된다니까. 빨리 갔다 올게요. 아니 저놈이? 에휴. 결국 오늘도 밤늦게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아들을 보며 혀를 차던 나는 이내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다. 그렇게 깜빡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몇 시간 전 나갔던 아들의 연락에 이상함을 느끼며 전화를 받으니 여보세요? 혹시 나아들 학생 아버님 되십니까?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제가 아빠인데 무슨 일이시죠? 지금 당장 림림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드님이 타고 있던 차가 중앙선을 이탈하는 바람에 마주오던 트럭이랑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가 완전히 반파가 됐는데 당시 운전석에 있던 친구분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조수석에 있던 아드님은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남자의 말에 놀란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아들의 이름을 말하자 나와 통화했던 의사가 아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 아, 안 돼! 선생님,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아들의 모습은 당시 교통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필 트럭이 아드님이 있는 조수석 쪽으로 핸들을 꺾는 바람에 아드님은 미처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드님 친구분이 정신을 차리면 뒤이어 의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나에겐 들리지 않았다. 감히 내 아들 깨어내서 놀러 나가더니 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선 자기 혼자만 숨을 이어가고 있다고? 김 선생님, 박 환자님 바이탈 체크 완료했습니다. 알겠어요. 저 그럼 잠시...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선생님, 제 아들 친구의 병실이 몇 호라고요? 아들의 친구놈이 있는 병실의 문 앞에서 나는 잠시 생각했다. 과연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인 걸까? 하지만 그 의문은 금세 풀렸다. 어차피 내 아들은 이놈 때문에 이미 죽었고 이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병실을 들어가기 전 주변을 한번 훑었다. 저 멀리서 바쁜 듯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와 의사는 이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선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병상에 누워 고요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이며 몸이며 온통 붕대로 칭칭 감아둔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놈의 모습은 처참하게 죽어버린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내 아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놈은 온갖 기계와 튜브에 의존하여 살아있다는 것. 나는 이놈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친절히 말해준 다음 숨통을 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놈이 눈을 떴고 그 눈과 마주치자 다시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 나는 제어력을 잃고 말았다. 이놈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이 괴물 같은 자식아! 내 외침에 놈은 공포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곧바로 베개 하나를 낚아채 놈의 얼굴을 짓눌렀다. 그러자 놈은 부러진 몸으로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놈의 몸에 연결돼 있던 심전도 기계가 미친듯이 울려댔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베개를 쥔 손에 힘을 더 실었고 곧 놈의 몸은 움직임을 멈춘 후 축 늘어졌다. 난 확실히 하기 위해 몇 초가 더 지난 후에야 베개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심전도 기계의 일정한 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다시 정리한 뒤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엘리베이터 앞에 선 나는 등 뒤로 의료진 몇 명이 서둘러 놈의 병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본 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그때 저기요.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들킨 것이 분명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뒤돌아봤다. 네? 그러자 간호사가 말했다. 나아들씨 보호자분 되시죠? 혹시 의사 선생님께 전달 받으셨나요? 혼선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혼선이요? 무슨 혼선 말입니까? 아, 아직 못 들으셨구나. 저희가 경찰한테 환자 정보를 잘못 전달받았어요.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있던 분이 나아들씨였습니다.
해석! 처음에 의사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친구는 살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내 아들은 사망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호사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운전을 해보고 싶었던 아들이 친구에게 부탁해 운전을 했으며 그때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하지만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병원에 환자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아들과 친구의 정보를 반대로 전달하게 됐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아들과 죽은 친구의 모습은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워 그 누구도 잘못 전달받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죽였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친구가 사실은 내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커튼 걷는 소리에 눈을 뜨자 내 아침 주사를 준비하는 간호사가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제 귀상할까요? 간호사는 내 옷에 소매를 거둔 뒤 바늘을 꽂았다. 그러자 곧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간호사는 얌전히 누워있는 나를 보며 활짝 웃고는 말했다. 잘했어요. 이제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 돼요. 친구? 여기엔 내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내 친구들은 최소 9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마 지금쯤 인생도 즐기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파티에서 남자들과 썸도 엄청나게 타고 있겠지? 나처럼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허송세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을 것이다. 에휴. 나를 여기에 넣은 부모님을 떠올리니 왠지 끝없이 우울해질 것만 같아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그리고 복도로 나오자 한쪽 방에서 정신 나간 켈빈이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켈빈은 매일 아침만 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가 내지르는 고함은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래서 잠시 귀를 막고 있으니 곧 진정제를 챙긴 의사 2명이 그의 방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는 켈빈 같은 사람으로 가득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은 나와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한참 복도를 걸어 식당으로 들어가자 서프라이즈!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러 명의 환자들이 1과 7 모양의 숫자초가 꽂힌 케이크를 들고 둥글게 서 있었고 케이크 위에는 생일 축하해 림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저 문구를 보고 나서야 오늘이 내 17번째 생일임을 깨달았다. 정신병원에서 생일 맞이라니 퍽이나 신나겠다. 그래도 나는 내 생일 준비를 해준 사람들을 위해 억지 웃음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촛불을 끈 뒤 케이크를 한 입 먹어보았다. 케이크에선 비누 맛인지 감기약인지 모를 맛이 났다. 난 아무도 모르게 케이크에 꽂혀있던 초를 내 주머니 안으로 감췄다. 오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것뿐인 것 같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혀 즐겁지 않은 생일 파티를 마친 나는 방으로 돌아가다가 간호사 한 명을 마주치고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 제 부모님은 언제 절 보러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간호사는 어깨만 으쓱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휙 가버리는 것이었다. 밥맛이야 정말. 기분이 상한 채 방으로 들어온 나는 침대에 앉아 팔을 쭉 뻗어 손을 바라보았다. 내 손은 되게 이상해 보였다. 설마 이곳에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라도 생긴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내 방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오후에 먹어야 할 알약 더미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기분은 좀 어때요? 깜짝 생일 파티는 마음에 들었나요? 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내가 힘없이 답하자 그는 내 손을 잡고는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다들 그렇게 있곤 하거든요. 나는 내 손을 잡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근데 제 손등 피부가 왜 이러죠? 이상해졌어요. 그러자 간호사는 동정 섞인 눈빛으로 대답했다. 림림씨, 당신 나이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지금 날 놀리는 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간호사의 말에 난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난 이제 겨우 17살이라고요. 다른 10대 애들은 내 손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 손 좀 보라니까요. 난 주머니에서 아까 숨겨온 숫자초를 꺼내 간호사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보이냐고요? 1이랑 7! 17살이라고!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는 나를 보던 간호사는 덜덜 떠는 내 손에서 부드럽게 초를 가져가더니 말했다. 이건 17살이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7이 먼저 오고 1이 나중에 와야 해요.
사실 나는 17살이 아닌 71살이었고 내가 있는 곳은 정신병원이 아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이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나는 내가 17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를 이곳에 맡긴 자식들을 부모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호사는 내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지만 아마 나는 내일이 되면 다시 17살로 돌아갈 것이다. 여보, 핸드폰 좀 그만하라니까? 내 아내는 나를 핸드폰 중독자라고 말한다. 알았어. 그치만 요즘 세상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보고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댓글에 답변하다 보면 시간을 좀 낭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와 자주 다투곤 했는데 오늘 역시 아내는 내게 화가 난 듯하다. 지금 3시간째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이제 그만 볼게. 또 말만 그러지. 여보, 제발. 핸드폰 좀 손에서 떼고 애 좀 볼 수 없어? 결국 아내는 내게 소리를 질렀고 나는 보고 있던 화면을 끌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 아이 이리 줘. 그렇게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을 거야? 여보, 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뭐? 그럼 난 안 필요해? 됐고. 내가 집에 올 때까지만이라도 애 좀 재워놔. 어디 나가? 병원 가서 애기 약 받아와야 돼. 병원까지 차로 2시간 거리니까 저녁쯤에는 집에 돌아올 거야. 알겠어. 또 핸드폰 보지 말고 애 좀 잘 돌봐. 목욕은 시킬 필요 없어. 알겠어. 아내는 차키를 가지고 나가는 듯 하더니 다시 뒤돌아보며 말했다. 진짜 핸드폰 좀 그만 봐. 알겠지? 갔다 올게. 어휴, 도대체 같은 소리를 몇 번째 하는 건지. 나는 집을 나서는 아내를 쳐다보다가 곧 품에 안은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다. 아들, 왜 이렇게 앉아?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칭얼거리기만 할 뿐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안 되겠네, 우리 아들. 그럼 뽀송뽀송하게 목욕하고 잘까? 평소 우리 아이는 목욕을 하고 나면 곧 잠에 들곤 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려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욕조에 물을 채운 후 온도가 알맞은지 체크하고 아이를 씻겼다. 그러자 아이는 기분이 좋은지 물을 튀기며 까르르 웃어댔다. 정말이지, 아이가 목욕할 때 내는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한창 아이를 씻기고 있는데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운 알람인가? 핸드폰을 꺼내 알람을 확인하니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았던 나와 아들의 사진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는 표시가 떠 있었다. 나는 새로운 댓글을 확인한 뒤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확인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계정에 몇 개 들어가 봤다. 그리고 잠시 후, 응? 이게 뭐야? 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 남자 배우라고? 누구지? 우연히 보게 된 연예 기사를 보며 남자 배우가 누구일지 추리를 해보려는데 새로운 알람이 떴다. 그리고 그 알람을 본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패닉에 빠져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곧 문 밖에서 현관문을 열고 닫는 소리와 아내가 차키를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해석! 처음에 내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켰을 때 배터리는 100%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람이 떴다. 즉, 가득 채워져 있던 배터리가 부족해질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나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욕조에 들어가 있던 아이는 시간이 한참 지나 식어버린 물속에서 몇 시간 동안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죽고 말았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것은 배터리 부족 알람이 뜬 후 내가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말을 한 것인데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예전에 한 번 더 있었고 그 당시에도 긴 시간 동안 핸드폰을 하는 바람에 첫째 아이를 잃었었다. 그래서 아내는 나에게 아들을 목욕시키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핸드폰에 빠져 또 한 번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